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한남대학교 마정미 교수입니다.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오늘 이 자리에는 아산시 을 선거구의 후보자들을 모시고 국가와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후보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좌석은 사전 추첨을 통해 배정되었는데요. 제 왼쪽에 앉아 계신 후보부터 순서대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경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기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과 공약 발표에 이어서 공통 질문과 주도권 토론, 상호 토론과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답변 순서는 사회자와 가장 가까운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각 질문마다 좀 다른데요.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 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입니다.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1분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경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했던 것이 무려 4개월에 이릅니다. 아직도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만 명 가까운 확진자에 169명의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해외의 일부 평가를 빗대어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모렴치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이 희생되어도 숙연해야 합니다. 초기에 전문가들이 충고를 심각하게 수용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다면 감염자와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 초기 통제의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문 정권은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멀쩡한 경제를 중증의 경제적 기저질환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무능한 대처로 이제 치유하기 어려운 경제 코로나19 상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군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번에 꼭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아산의 미래 비전을 그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책 전문가인 저 박경기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청권 유일의 40대 재선 도전자 강훈식입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국난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겨내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IMF 때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만이 어려웠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치명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만 나쁘다면 주변국의 교육으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우면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을 잘하기로 검증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삼성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 10년간 멈춰 있었던 신도시를 재추진시킨 사람, 국무총리, 장관, 충남도지사, 아산시장을 당장 만나서 아산의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저 강훈식이 검증된 실력으로 40대 재선에 도전합니다. 네, 이제 후보자들에게 공약 발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산 경제 1등 시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5개 분야 22개 과제입니다. 2분 동안 다 소개해드릴 수 없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지난해 삼성이 13조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 중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삼성도 힘들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삼성 투자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작한 사람이 돕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산
네, 삼성 투자로 기대되는 직간접 일자리가 8만 개가 아산에 더 많이 창출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아산역 앞에 충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와 VR, AR 제작 거점 센터 지원도 시작한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 시절 곡교천을 국가천으로 승격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곡교천을 가족 친화형 명품 친소 공간으로 조성해서 아산 시민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서북부권 도약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가지 확대 및 광역교통망 계획을 아산시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멈췄던 탕정 2신도시는 재추진됩니다. 젊음을 대표하는 명품 친수 신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모든 길은 아산으로 통합니다. 천안 아산 KTX역에 광역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충남도민 모두가 천안 아산 KTX역을 이용해서 서울, 부산, 광주를 편리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KTX역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4년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인맥도 더 든든하고 탄탄해졌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경기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저는 4차례 그랜드 비전 발표를 통해 8개 읍면별 맞춤형 공약 50개를 제시했습니다. 발로 만들었습니다. 땀으로 만들었습니다. 국정 운영의 경륜과 식견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 아산은 항구입니다. 죽은 바다를 살려야 합니다. 공세지구 앞바다를 매립하여 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제무역항을 열겠습니다. 산업도시인 아산에게 항구는 세계로 뻗어나갈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둘째, 아산 북구권의 균형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영인을 관광도시로 키우고 둔포를 읍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둔포를 수도권 관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문계 고교를 신설하고 수도권 전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당정 은봉 지역에 졸속으로 추진되는 당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 일명 아산 신도시 사업은 완전히 잘못된 계획입니다. 신도시로 포장한 아파트와 산업단지 채워넣기식의 엉터리 사업 계획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저는 아파트 앞 산업단지 대신 동부도심 시가지 조성으로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아산 동부권은 더 이상 천안이 종속도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매곡천과 남북 강도를 중심으로 상업 업무지구로 개발하여 동부 명품 자독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수변 생태공원인 코네러의 워터웨이를 품은 명품 시가지는 당정, 은봉 1만여 주민에게 고품격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넷째, 염티읍 곡거천 북단 지역을 도시개발해서 읍다운 읍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섯째, 배방읍을 최고의 건강의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종합병원인 삼성병원 아산분원을 유치하고 의료 복합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송악을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생태 힐링 관광도시로 키우겠습니다. 말꾼은 말꾼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입니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국가정책과 지방발전 전략을 수없이 만들어본 정책 전문가인 저 박경기가 아산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아산시 고용률은 62.7%로 계룡시에 이어 충남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실업률은 2.3%로 천안시와 함께 가장 높았습니다. 아산시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인데요. 낮은 고용률, 높은 실업률의 원인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박경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일자리 부족 문제는 아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아산의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삼성 디스플레이 13조 투자로 일자리 8만 개가 생긴다고 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파악해보면 허무합니다. 삼성이 직접 고용하는 인력은 6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우리 강 후보님도 인정했습니다. 600명 일자리가 어떻게 8만 일자리로 둔갑을 했을까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아산에 8만 일자리가 생긴다고 광고하는 현수막이 관내를 도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지역구 300여 마을과 노인정에
모든 참석자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무작위로 배포했습니다. 8만 일자리를 아산에 안겨준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의정보고 책자를 보니 삼성은 13조 원의 투자 결정을 하였고 2025년까지 아산에는 8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했으니 시민들은 당연히 8만 일자리가 아산에 생기는 것으로 믿지 않겠습니까? 강 후보님, 정말 8만 일자리가 아산에 생깁니까?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디스플레이 협력업체들이 향후 고용할 것으로 막연히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국의 일자리와 아산의 일자리 구분을 모호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혼동을 유발시킨 것이죠. 8만 일자리가 생긴다고 시민들에게 장밋빛 환상을 심어줬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수치로 시민들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는 실효적인 경제정책부터 내놔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된 최저임금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한두 명씩 고용하던 일자리마저 대폭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부터 고쳐야 밑바닥 경제부터 일자리가 생깁니다. 무능한 정권은 이미지 정치에 능숙합니다. 실력 없는 정치인들은 이미지 포장에 능숙합니다. 저 박경길은 풍부한 국정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평가하고 집행을 해본 사람입니다. 정책 전문가 저 박경기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살리고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을 이끌겠습니다. 저 박경기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훈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 실업률은 많이 높은 편입니다. 4년 전에 총선에서 저는 2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이 13조 원의 아산 투자를 확정했고 또 기업 투자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 제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이기도 합니다. 밝힌 것은 8만 개 일자리는 삼성이 밝혔습니다. 삼성이 13조 원의 투자로 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밝혔고 또 그 약속을 대통령과 함께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예측한 8만 개 일자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산에 보다 올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가 강서특구로 지정되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핵심적인 기관을 모아서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공간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공약에 반영해놔서 챙겨온 사안입니다. 지정에서 개발까지 끝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산 지역에 많은 산당들이 조성됩니다. 삼성이 투자한다고 하니 거기에 걸맞는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준비가 동시에 되고 있었고 또 진행되어 온 것들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조성 중인 산단들이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삼성 투자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청년의 삶이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주력 업종의 창업 기관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장 동력이 잘 확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와 지난해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 글로벌 게임센터, 충남 VR AR 제작 거점 센터 구축 사업 시작한 제가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청년들의 미래의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투자가 중소중견기업 성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혁신공정 플랫폼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검증, 개발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또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년간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것이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산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산 지역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한교민의 격리 수용 이후 막연한 불안감으로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지역 경제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통질문 답변은 강훈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경제 IMF 때보다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지역 경제도 언제 더 활성화됐을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17조 7천억의 추경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또 100조 원의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 자금도 편성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70%로 정한 이유가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야당만 동의해 준다면 70%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끊어진 돈의 흐름을 다시 순환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선이 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들어갈까 합니다. 아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과 현대차 등 지역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한 경제활성화법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풀고 있습니다만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처음 겪는 업무에 관련 공무원들도 조심스러워하고 집행에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면책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책권을 확대하는 법안도 저희가 발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찾아온다고 합니다.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또 특수고용직의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주 절실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들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아서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네, 박경규 후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산 지역 경제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습니다. 민생 경제 어려움의 주 요인은 이 정부의 경제 실정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일률적 시행이 바닥 경제를 어렵게 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민생 경제는 간신히 숨을 쉬는 정도입니다. 국가 주도의 반기업 정책과 각종 규제와 억압 때문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우리나라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마스크 고급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어떻게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자율시장 경제로 바꾸고 친기업, 친서민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제 실패를 인정 안 하는 불통정부 아닙니까? 절대 안 할 겁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경제 살리기 정책에 올인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정부는 절망 경제로 이끌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다시 희망 경제로 바꾸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신규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업이 설비 투자와 R&D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산 지역 차원에서 보면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은 지역 경제를 지켜내는 겁니다. 지역의 경제력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생산 제품이 아닌 숙박, 사무용품, 유류, 차량 정비 등등 일반 사업 경영 관리와 관계된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은 대개 120여 개의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경쟁력에서 또는 숫자에서 밀려서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역 주요 업종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수요와 공급 기준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주요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아산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큰 일도 챙기고 밑바닥 경제의 작은 부분부터 섬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은 아산시의 당면 과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현재 아산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를 제시해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 3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통질문 1번, 2번에서 나왔던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는 중장기적 미래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역 경제가 삼성과 현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 외에 획기적인 발전 전략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저는 중장기적 미래 전략 3가지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인주 아산만의 임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국제무역항을 개발하겠습니다. 평택 당진항과 있는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은 아산의 100년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입니다. 국가항만계획이 바뀌는 올해가 골든타임입니다. 국가항만계획에 장기 계획으로 아산항을 개발한다는 검토 계획을 포함시키면 향후 30년 동안 단계적으로 국제무역항 개발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아산시가 50만, 60만 도시로 성장하려면 온양 원도심 1핵 도시를 다핵 도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둔포를 중심으로 한 북부도심, 배방, 탕정, 음봉, 동부 지역이 중심이 된 동부도심, 신창을 중심으로 한 서부도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국가 광역 교통망인 서해 복선 전철과 서부 내북 고속도로가 인주를 통과하는 것과 연계하여 둔포, 영인, 인주를 수도권의 관문으로 키워야 합니다. 셋째, 아파트와 산업단지 채워넣기 식으로 추진되는 당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배방의 아산 신도시와 이어지는 당정, 음봉, 동부, 도심시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당정, 음봉 지역은 시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의 종속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천안에서 합니다. 배드타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산의 경제력이 역에 위출되지 않고 아산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도시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배드타운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산의 미래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와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업 업무지구 개발이 절실합니다. 지금이 아산의 동부도심을 만들 골든타임입니다. 동부도심 개발은 미래 자녀 세대를 위한 선물입니다. 침체된 배방 1기 아산 신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략입니다. 배방, 당정, 음봉 주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도심을 만들 것인가, 엉터리 신도시를 받아들일 것인가. 네, 이번에는 강훈식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입니다. 네, 도시가 소멸하는 시대입니다. 아산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으로 사람이 좀 더 몰리고 또 아산이 좀 더 살기 좋고 또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또 남편이 일자리를 다니고 또 우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3가지를 제시한다면 전 첫 번째는 천안 아산역 복합환승센터를 잘 건립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걷기 좋은 곡교천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또 인근 지역이 없는 국가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번째가 명품 신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천안 아산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철도와 관련된 법 3가지를 바꿨습니다. 철도 3법 개정이라는 것인데요. 그 법을 통하면 이제 우리가 천안 아산역 복합환승센터 앞에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아산에서 버스를 타면 천안 아라리오 백화점을 갔다가 서울로 갔습니다. 또 반대로 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라리오 들렸다가 예산에 갔습니다. 복합환승센터가 KTX 천안 아산역 앞에 생기면 예산에서 타던 공주에서 타던 천안 아산역 앞에 와서
또 KTX를 탈 수도 있고 부산으로, 광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충남의 곳곳을 가는 것도 아주 빨라집니다. 두 번째로 곡교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곡교천은 아산의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제가 임기 중에 있었을 때 이것이 어렵지만 국가천으로 승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주해 와서 좀 걷기 좋은 도시 한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곡교천 변을 스포츠 공간도 있고 또 많은 물놀이 설치도 설치해서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신도시 모두가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100만 평 규모의 탕정 이 신도시를 병원, 아트센터,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주거 만족도가 높은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멈추었던 신도시를 살려냈던 것처럼 끝까지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도록 명품 도시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시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정해진 순서대로 7분간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아까 우리 박경기 후보님께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위기와 국가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비상경제 대책 규모로 240조 원을 발표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아산시를 대표하기도 합니다만 국가 경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240조를 발표하면서 예산을 조정해서 100조 그리고 긴급 금융 지원으로 100조 또 국민채권 40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정책 전문가시니까요. 통합당의 240조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책이 여야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많은 재원을 동원하려고 합니다만은 저희가 동원하는 재원들은 주로 금융 재원과 세수에서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채 발행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은 엄청난 규모의 부채라고 생각이 되고 또 국채 발행이 더군다나 무기명 채권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검토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만약에 무기명 채권식으로 그렇게 발행이 된다면 애써 만들어 놓은 금융 실명제가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또 돈 있는 사람들이 국채를 사서 또 탈세의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그런 식의 국채 발행은 절대 하지도 않을 것이고 여당에서 그걸 검토한다면 결단코 반대할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던 거는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뭐냐고 240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그 정책 전문가로서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당에 이제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수에서 100조, 금융에서 100조 협조를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건 초당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이지 실제 정부에서 협력을 해주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지금 우리는 야당이고 정부 여당이 아닙니다. 이거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여당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고 함께 이 규모로 나가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랑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셔갖고요. 제가 볼 때 240조가 어떻게 재원 확보가 되는지 좀 정확하게 그 당의 입장을 갖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는데 김종인 대표가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국가 예산 중에 20%는 다시 수정해서 쓰자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재원이나 세수 문제의 노력은 우리가 병행해야죠. 근데 그 국가 예산 중에 20%를 쓰는 내용, 그것 중에 어떤 걸 그러면 줄이면 됩니까? 어떤 걸 바꾸어서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할 영역은 아니고요. 당의 제가 또 공식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상세한 내역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책임져야 됩니다. 저도 예결위 소위위원으로서 국가 예산을 다 해서 또 예산 반영을 아산, 을의 우리 지역구에 많이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모르고
지역구 예산은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균형 감각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산을 세우는 것도 법적인 같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경기 후보께서 정책 전문가시니까 이후에 대변인이라서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그렇게 폄훼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대표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입후보하시고 당의 중요한 방침이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우리 지역 이야기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인주 현대자동차 공장 라인이 멈췄는데 우리가 정말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멈췄으며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주 공장이 멈춘 것에 대해서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려움, 또 인주자동차 현대공장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노동자들이 공장이 멈춰서 혹시나 하는 걱정이 있었을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역지역 구석구석 발로 만들었다는 공약들이 이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우리의 어려운 삶에 기반하지 않았다면 그냥 개발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데 일반화를 시키고 있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판단은 제가 볼 때 시청자분들이 하실 것 같고요. 인주 공장이 멈췄던 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현대자동차 전체가 걱정했었던 문제고요. 또 대한민국 경제, 또 아산 경제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또 작은 거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못지않게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열흘 후에 국회의원이 뽑히면 바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산 시민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100% 국민에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박경기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 이런 진짜 포퓰리즘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입니다. 이렇게 무차별적인 공급하는 방식의 복지든 이 퍼주기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게 바로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60조를 넘겨줬어도 그걸 다 펑펑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결국은 제살깎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에는 정말 반대합니다. 정말 하위 소득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고소득자에게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을 제대로 어려운 분은 더 돕고 넉넉한 분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건강한 국민 정신을 만드는 거고 국가 재정도 튼튼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정책을 알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을 더 돕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또 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가 멈춰진 단계입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1차, 2차, 3차의 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어려운 점들도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국민 경제가 멈춰 있기 때문에 100만 원씩 나누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서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그 취지를 알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경기 후보가 7분간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 후보께서는 작년 10월 삼성 디스플레이 사업장의 13조 1천억 투자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여러 가지 기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해왔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는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자체 사업 추진을 지금 정략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대통령과 도지사, 강 후보께서 신규 투자를 유치한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적처럼 유권자에게 홍보해온 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삼성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LCD 8-1 라인을 해체하고 QD OLED 라인으로 파일럿 시설을 하는 등 이미 투자가 이전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한두 차례 연기되다가 2019년 10월에 정부에서 요청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발표한 겁니다. 왜 지연됐을까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여러 가지 입지와 관련해서 삼성의 경영 전략상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은 정부가 발표를 시키지 않았어도 삼성이 자체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던 투자 계획을 마치 정부가 새로운 투자 유치를 끌어낸 것처럼 포장하고 홍보한 것은 총선을 겨냥한 고도의 정치적 기획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문재인 정부가 워낙 정치 이미지 기획에 강해서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삼성이 총선을 위해서 기획했다고 하시니 제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삼성 디스플레이는요, 경쟁 상대가 중국이었습니다. 제가 매년 삼성경제연구소랑 그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경제 발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디스플레이의 고민은 그랬습니다. 다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겠습니다만 베트남으로 갈 것이냐, 한국에 남아서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그 고민의 핵심은 경쟁하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즉 중국은 거대한 규모의 재원을 투자해서 기업들, 디스플레이 사업들을 육성하는 데 비해서 한국 경제에서 그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마 그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를 아시면 박경기 후보님이 강의원이 한 일이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차례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저한테 고맙다고 했고 그 자리에 기재부총리와 다 함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다 했다, 또 정부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기업의 어려움들을 듣고 풀어주는 노력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기업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일자리를 맺게 되지 않는다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여기 누가 기업이 투자해서 오겠느냐라고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달리 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 기술 경쟁력하고 추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LG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삼성으로서는 차기 그 TV 시장을 주도하기 또 선점하기 위해서 결코 미룰 수 없는 막바지 단계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겁니다. 나라에서 요청해서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13도 투자 계획은 순수한 삼성전자의 사업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대통령이나 도지사, 국회의원이 투자 요청을 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8만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저는 많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강 후보께서는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경기도지사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14조 원의 예자를 유치하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 맞을 겁니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8만 일자리 홍보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난 일이 오버랩 됐습니다. 지난 일이 이렇게 상기될 수밖에 없었죠. 지난번에도 그런 아주 과장된 홍보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생긴 거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기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홍보 내용이 실제와 동떨어진다면 아산의 일자리 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줍니다. 왜냐하면 8만 일자리가 생긴다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여러 정책이 기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 후보께서는 각종 의정 보고서에 8만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일관되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산에 생긴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전국의 협력에서 생기는 것처럼 또 어디에서 생기는 건지 모르게끔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만 일자리에 대한 내용과 실체가 모호하니까 그 표현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처음에 8만 일자리의 창출 근거가 되는 명확한 출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관계로 창출이 될 수 있는지를 계획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8만 일자리는 홍보를 해놓고 그 8만 일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공약 발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지금 우리 산업단지에서 다 있는 일자리가 이제 8만 일자리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처음에는 삼성이 신규 창출하는 일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산의 산업단지에서 다 창출되는 인원이 합쳐져야
8만 일자리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만 일자리의 창출 근거가 모호합니다.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잠깐 답변할 기회를 네, 드리죠. 뭐 예, 일방적으로 예, 하시고 네거티브 하시는 거 보니까 총선에 많이 초조하시긴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보도자료죠. 근거는 삼성전자의 보도자료인데요. 삼성이 보도자료를 그렇게 내놨습니다. 관련 근거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삼성이 8만 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보도자료를 냈고 그런 것에 우리 모두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도 그 자리에 다 같이 와서 환영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이 걱정돼서 저렇게 말만 하고 끝나는 투자계획 발표가 걱정돼서 대통령께 청와대에 직접 이야기해서 보증을 좀 서달라.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탕정이 지금 수십 개의 기준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급하다고 또 마음이 초조하다고 상대를 비방하는 후보를 우리 지역의 대표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이 걸린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열띤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에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보는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정책이나 공약과 무관한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경규 후보 공약에 대해 강훈식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 후보께서 쓰신 저서에 보면 실현 가능한 공약이 좋은 공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저서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면밀한 타당성 없이 착수되는 경향은 매우 우려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습니다. 아산항 실제로 갯벌 준설비용이 5조 든다, 10km 된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관련 근거를 좀 더 제시할까 합니다. 여기가 아산항에 만든다는 데고 요 앞에가 그 임해산업단지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와야지. 이게 수로입니다. 배가 수로가 없이 갈 수 없습니다. 뻘을 이만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만큼을 다 제거해야지 갈 수 있습니다. 강 후보님 패널 좀 빼주세요. 네, 그럴까요? 이 수로를 보시면요. 이 수로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폭이 500m로 길이가 10km가 넘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 공약은 사실상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 금액이 7조나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인당 3천만 원씩 가까운 2천만 원씩 넘는 비용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답변 주십시오. 네, 지금 굉장히 오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택 당진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산항을 개발한다는 것은 단계적 개발론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도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항만으로 지정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다만 뭐냐면 지금 평택항과 당진항이 단계적으로 선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항에서 여기까지 10km라고 하셨는데요. 단계적 확정 계획을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이미 확정 계획을 보면 아산호에서 나오는 물 사이를 두고 그때까지 2040년까지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주 갯벌과 평택항 방조제 있는 데까지가 3km에 불과합니다. 거기까지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평택은 더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서 항구를 찾겠습니까? 바로 그때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멀리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을 놓고 보십니까? 지금 놓고 보면 10km, 15km 다 준설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평택이 2040년까지 계속 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바로 이 공세지구하고 바로 연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연육교가 생길 겁니다. 그런 계획까지도 장기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아산의 리더라면 50년, 100년 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평택이 40년 전에 그걸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걸 포기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준비해놔야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국가항만계획이 올해 결정이 됩니다. 또 연안 매립계획이 올해 바뀝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그걸 올해 못 누르게 되면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그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간절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올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아산항 개발을 위한 항만계획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강훈식 후보 공약에 대해 박경규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네, 강 후보께서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지원할 때도 제 철학은 이렇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구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국 사태 보셨습니다. 우리 국민들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찬스를 누리는 자녀들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또 다자녀 가구라고 국가적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다자녀 기준도 2자녀는 너무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더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3자녀를 권장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3자녀를 설정하게 되면 우선 국가적으로 재원도 2자녀로 할 때보다는 국가 재정에도 무리가 덜 가게 될 것이고 또 3자녀에게는 오히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이제 다시 박경규 후보의 다른 공약에 대해 강훈식 후보가 제가 답변을 먼저 해야 질문해 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에 네. 대한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시죠. 답변을 제가 2분 안에 드리는 건가요? 네. 전 뭐 자녀 기준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2자녀 기준 법을 만들자고 한 취지는 뭐냐면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 가면 3자녀가 기준이고 어디 가면 2자녀가 기준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어서 전국적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경차의 혜택들이 있었을 때 경차를 타면 어떤 혜택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기준이 아산 다르고 천안 다르고 어디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이나 아이 키우는 분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도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다자녀 기준을 일단 하나로 정리하고요. 이어서 거기에 대한 혜택도 국가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박경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3자녀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합의,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평택항과 당진항은 2040년까지 74선석으로 증가할 예정이고요. 시설 확보율은 111%로 충분합니다. 7조 3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민자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이제는 국가 항만 계획에 넣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민자 사업을 해도 국가 비용이 들어가지요. 정말 안산 인구 33만 명이면 1인당 2,1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 항구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도 어디 보도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낸 공약을 다 지키기 위해선 4,400조가 든다고 합니다. 현실성 없이 선거가 됐으니 공약하고 상대를 공격하겠다는 것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면 그것은 옳은 전문가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정책들로 이야기하고 공감했으면 합니다. 네, 질문과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박경규 후보의 공약에 관해서 강훈식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은봉탕정 통과 평택 천안 민자고속도로 추진이라고 민자 제안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민자에 제안된 내용을 보면 제가 알기 쉽게 좀 보면 민간이 제안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로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연결되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 사업으로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건데 이걸 민간 사업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에 들여다보면 아산 신도시의 지하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동의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안되어 있는 민자 사업이 아니라 다른 민자 사업을 어디랑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답변에 앞서 얘기한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산항을 제가 민자로 하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공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규정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민자인데 그거를 바로 아산 시민의 7조를 n분의 1로 나눠서 아산 시민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하시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나쁜 비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아산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7조? 7조가 들어갈지 1조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제 공약을 보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한 거는 민자 사업이 아니고요. 분명히 국가 항만으로 정책과 공약을 개발한다고 중심으로 토론해 얘기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얘기하신 거 이렇게 이제 답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당정에서 음봉 산동 사거리 그리고 차암동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정체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피켓팅도 해봐서 아는데 정말 아침에 보면 1km 이상 이렇게 정체가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를 어떻게 뚫어줄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강로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그건 아산 신도시와 일부 분담을 시켜줄 텐데 지금 직산, 평택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누군가 뚫어줘야 되겠다. 저는 사실 어떤 거 하나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자 고속도로와 고속화 도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안을 같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민자 고속도로와 또는 자동차 전용 고속화 도로 43번과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화 도로로 하게 될 경우에는 더 많은 램프를 내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고 또 고속도로에 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결론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도 고속도로 또는 고속화도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에 있어서 질문은 좀 짧게 그리고 답변은 최대한 성실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강훈식 후보의 다른 공약에 대해 박병기 후보가 질문해 주실 차례입니다.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네. 강 후보님은 그 산단 조성 지원과 기반 시설 국비 지원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아산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산업단지들을 열거하면서 삼성투자와 연계하고 직간접 일자리 8만 개 창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최근 공약했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 13조 투자로 인해 8만 개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된다고 아주 엄청나게 홍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뚱맞게 아산에 조성 예정인 모든 산단을 열거하면서 여기에다가 8만 일자리 창출을 연결하면 그렇다면 처음부터 8만 일자리가 실체가 없는 허구였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왜 8만 일자리에 대한 그 확보 내용과 계획이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8만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것이 사실상 구체적인 추정 근거 없이 제시된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내역을 밝히고 함께 협력하자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저도 8만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에만 의존하지 답변할 시간을 주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토론에서 좀 상대편이 제안을 제가 근거를 드렸거든요. 삼성이 제시한 보도자료에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꾸 그 근거가 뭐냐고 되물으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삼성이 제시했고요. 투자를 발표하는 날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십시오. 맞습니다. 일자리는 아까는 뭐 이렇게 크게 상관없다 정치인들이 이러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인들 또는 지초단체장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방송에 저희가 토론을 한번 한 다음에 동네에 계신 식당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일자리도 좀 먹으러 왔으면 좋겠다. 몇만 개라도 어디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원룸 하시는 사장님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좀 그게 좋은 일자리든 안 좋은 일자리든 13조가 투자돼서 무언가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정치인들이 시비 걸고 싸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저는 이 일자리가 100개가 됐든 200개가 됐든 8만 개가 됐든 한 사람의 가정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이고 그 가정을 살리고 안 살리고의 노력을 우리가 동참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오히려 환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폄훼하고 깎아내리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래 맞다 아산에 더 오게 하자. 이영지사 여기다 13조 투자하는 거니 이 인근 지역에 많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함께 협력하자고 만들어야 될 것이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조 투자가 8만 개의 일자리가 온전하게 아산에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고 지금 제 공약에서도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함께 키워서 시너지 효과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플랜이고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각 후보자 공약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토론이 좀 다소 격앙되었는데요. 시간 엄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정해진 순서대로 7분간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짧게 하시고 대답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경기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민식이법 잘 아시죠? 우리 강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지가 아주 좋은 법이라 저도 환영했습니다. 소중한 아이가 희생된 데 대해서 모두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나 또 과속 카메라가 설치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게 되고 보행자 안전 환경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법과 관련해서 많은 또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형별 비례의 원칙에 좀 어긋난다는 겁니다. 과도한 징벌이라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훈식 후보님도 경험을 해봐서 알 겁니다. 제가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을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강 후보께서는 과거 그 무면허 운전이 적발돼서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죠. 또 2011년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150만 원 벌금을 낸 전력도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게 도대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이 뭐였을까? 요즘에 이제 민식이법을 계기로 해서 이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런 것들이 위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자, 그 특례법 150만 원의 벌금은 만약에 돈을 내지 못한다면 시정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였을 텐데 그 처벌이 당시 강 후보에게 가혹한 측면은 없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식이법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여러 측면에서 민식이법도 개선 여지가 많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십몇 년 전 지난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유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분들께 또 국민분들께 저의 과거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죄드립니다. 아산에서 고 김민식 군이 죽고 나서 저희가 이 법안을 만들면서 또 물론 이명수 의원도 같이 만드는 법안이 나중에 병합되었습니다만 법안을 만들면서 저희 참모들과 제 주변이 만류했습니다. 너의 과거가 다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래도 제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반성하고 있는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산의 어린이의 죽음을 묵과할 수 없었고 제 과거가 좀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몰매를 맞는지언정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한 달에 한 명씩 평균 죽어가는 일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1년이면 1000건 이상 다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떠한 이유로도 그 변명과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민식이법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산 갑의 이명수 의원도 함께 발의하셨으며 더군다나 227명의 국회의원 중 단 2명만이 반대하고 기권 6명, 나머지가 찬성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이것을 정치적 쟁점으로 이용해서 본인이 몇 표를 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후에 아이들 안전이 확보되고 또 이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향후에 6개월이고 1년이고 진행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논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과도한 부분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정치적 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식이법은 정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규제의 대상이 되고 형벌의 대상이 되고 잠재적 범죄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법률은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형벌이 형성돼야 됩니다. 너무나 지나치게 징벌적 형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은 한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도 없습니다. 어린이를 상해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면 굉장히 무겁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건 과실이 전혀 없을 때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에게 영과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과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징벌적 이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잠깐 끊고 예, 예. 답변 듣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법을 제대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본인 공약에 대해서 제대로 보라고 말씀 지적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식이법은. 과거에는 최고형이 1년에서 3년이었는데요. 그 사한가를 올린 법이 아닙니다. 최고 형량인 상한이었던 법은 1년에 3년이었던 걸 3년 이상 무기징역으로 올린 겁니다. 과도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하한가를 올렸다면 그 주장은 100% 맞습니다. 마치 사고만 나면 3년 이상 무기징역이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뺑소니법도 무기징역에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도성과 그 문제점들의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몇몇의 판사들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도 입법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법을 통과시키는데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임용수 의원 저도 다 발의했습니다. 제가 최초 발의자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같이 발의해서 이것을 법사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양형 기준은 그럼 무엇이냐? 음주운전 사고 시의 기준과 같이 놨다는 지점입니다. 이것이 법무부 차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고 이래서 이 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220명이 넘게 모여서 찬성하고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마치 과도한 양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시행된 지 며칠 안 된 법안을 6개월이고 1년이고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문제지 아이들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제가 아이들 목숨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오도를 합니까? 아이들 목숨 소중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법안을 시행해봐야죠. 이 부분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다음에 잘못됐다고 했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시행한 합니까? 다음에 보시면 제가 된다는 얘기하지 거죠. 않았습니다. 이거는 운전자의 과도한 희생이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징벌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민식이법의 첫 희생자들은 결국은 자녀들 등하교시키는 학부모 또 교직원들 거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운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형평성에 맞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후보자의 격론이 있었는데요.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해진 시간이 끝났으니 이번에는 다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7분간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식이법이 첫 희생자라고 표현하셨는데 희생자가 민식이법에 대한 희생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민식이법에 대한 첫 희생자. 지금 있는 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문제를 겁니다. 질문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서 말씀하시는 게 맞죠. 저도 다 지켜드렸습니다. 그 첫 희생자는 앞으로 생겨야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희생자가 생기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 민식이법 통과로 아산 지역에 46개 전 지역에 이제 과속단속 카메라가 털리고 방지턱이 생기고 신호등이 생깁니다. 고 김민식 군 우리 아이가 죽었던 곳에는 신호등도 없었고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건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질문 제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은 오늘 국가의 대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 잠깐 그런 말씀하시던데 우리의 방역이 그렇게 수준 높지 않다. 자랑할 때가 아니다. 저는 자랑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이 이 희생이 됐는데 단 한 명이 희생돼도 정말 우리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짜파구리 먹으면서 파한대소를 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은 대응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네. 우리 정부는 아직도 무능합니다. 지금 의료진하고 방역진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정부가 4월 1일에 돼서야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출입국 통제를. 이것도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겁니까? 초기 대응이라의 실패라는 것은? 초기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 그다음에 교민, 중국인 관광객 등등이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고
특히 의사협회에서 강력히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 2단계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그럼에도 그거를 막지 불구하고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 그것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아니, 이건 됐다는 단답으로 겁니다. 말씀하셔도 되는 정책 내용이 아니니까요. 네,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이탈리아는 초기부터 중국을 막았는데 왜 그렇게 확산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난다고 보십니까? 네, 이탈리아를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이탈리아는 의료 체계가 우리가 다릅니다. 네. 의료 수준이 다른 거고요. 거기는 정말 병원 한번 가려고 하면 예약을 하고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의료 체계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이탈리아는 확산됐다는 거고. 예, 거기는 그러면 의료 미국은 체계가 우리하고 전혀 미국은 다릅니다. 왜 이렇게 확산이 많이 비슷한 됐습니까? 거를 비교하셔야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왜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냐고요? 각 나라마다-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방역을 배우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렸냐면 야당이고 여당이고 또 발목을 잡고 방해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야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합리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나라 방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거 많고 아직도 불안한 거 많습니다. 제가 100%다 자화자찬하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쭤본 겁니다. 어디가 좀 더 문제일까요? 어디를 좀 더 우리가 잘하면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다시 돌려서 초기 대응이 잘못이다. 지금 잘하는 건 의료진이 잘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는 합리적인 과거 시대의 정치를 반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더 미래로 나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질로서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현대자동차가 뭐가 어려운지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투자는 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보다 의원님이 상세하게 파악을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갔다 오기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니면서 저는 우리 방역에 대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의원님이 이번에 삼성 임직원들을 만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아산 신도시 관련한 거, 13도 투자 관련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삼성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선거 때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게 순수한 의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현재 경제 사정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는 게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영상의 속사정은 제가 알 길이 없고요. 어쨌든 지금 모든 기업들이 수출입 관련된 모든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겪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영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경영 내부적 사정을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인주 현대자동차 공장도 공장 노동자만 만나봐서도 왜 멈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신문 보도에도 나옵니다. 베트남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서 못 들어가서 인적 자원의 순환이 되지 않아서 어렵다라는 것 인터넷에 검색만 쳐봐도 압니다. 우리 지금 국민이 위기라고 합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코로나19 방역이고요. 그 방역 이후에 미칠 경제 위기고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삼성과 현대 또 삼성 온양 반도체 공장까지 이 어려운 점을 풀어줘야 되는 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럼 그 어려움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속사정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 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우리 박경기 후보님도 잘 모르셨으면 그 노동자들 만나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노동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겠고요. 삼성이 이번에 베트남 들어갈 때 187명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다 아니죠. 그렇게 이제 삼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결국은 대한민국 포비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들을 거부하는 그런 현상들이 기업인들 할 것 없이 다 번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도 결국은 우리 정부 대응이 부족했던 때문이고 예규적 노력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후보의 열띤 주도권 토론을 들었습니다.
다소 흥분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깊은 고민과 열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현안 문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점검, 다양한 토론 논지에 대한 격론이 이어졌는데요. 혹시 오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 마무리 시간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들께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제가 먼저 하는 거죠. 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코로나19와의 싸움, 국민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십니다. 사실 정치 토론한다고 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처가 잘못되면 우리가 좀 살려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노력과 씨앗들이 이대로 주저앉을까 봐 두렵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또 긴박한 상황일수록 일을 추진해왔고 시작해왔던 사람에게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내야 됩니다. 삼성투자, 신도시 재추진 이거는 문제고 저게 문제다. 다시 바꾸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살려서 온 만큼 다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어제 나온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LG 디스플레이 3,600명이 감원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면했습니다. 다시 살려야 됩니다. 후보로 등록하자마자 그 공장들을 다 만났습니다. 어려운 점을 더 청취하고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강훈식을 지지해 주십시오. 예, 박경희 후보님. 예,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코로나19는 위대한 국민의 위기 극복 능력과 저력으로 분명히 극복해낼 것입니다. 문제는 암울하기만 한 경제 코로나19입니다. 현 집권 여당은 엉터리 소득 성장론으로 탄탄했던 대한민국 경제를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망친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감히 표를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모렴치 극치입니다. 4.15 총선은 일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실로 역사적인 선택입니다. 현 정권이 망친 경제, 정책 전문가 박경기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이제 말꾼보다 참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말보다 내용이 필요합니다. 기호 2번 박경기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바꿔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전 MBC가 중계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아산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두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자세히 점검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4월 15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